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장 홍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저시력, 이제 보통 약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시력이신 분들은 수어를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수어보다는 조금 좁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수어는 조금 넓게 크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약시 수어라고 하는 이 저시력자들을 위한 수어는 조금 좁게 작게 그분들의 상태에 맞추어서 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촉수화라고 하는데 전농전맹이신 분은 안 들리고 완전히 안 들리고 안 보이기 때문에 수어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어를 볼 수가 없는 경우에는 촉수화를 씁니다. 촉수화는 손으로 만져서, 그러니까 수어를 손으로 만져서 하는 수어예요. 그래서 촉수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촉수화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촉수화를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손으로 만져서 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손을 만지다 보면 이 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보통 수어는요, 손의 위치, 손의 방향,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손의 동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어라고 하더라도 수어의 모양이나 수어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수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촉수화의 경우에 이제 수어가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씩 다른 수화를 좀 가미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개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개라는 수화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개가 귀를 꽁쫑꽁쫑 하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두 손으로 해도 되고 한 손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촉수화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개라고 개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라는 수화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닭이라는 수화는 똑같은 수화 모양이 이마로 갑니다. 이마로 가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닭이라는 수화가 돼요. 그런데 촉수화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새 입 모양처럼 새가 모이를 쪼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더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새라는 수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 모양, 모이를 쪼는 모양을 해주면 요거는 닭이구나. 이렇게 특징적으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바꿔주는 이런 촉수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어가 아니라 이제 보통 수어에는요 글씨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어도 모든 단어가 이제 그 한글이 있으면 그 한국어의 모든 단어가 다 수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나 외래어 같은 것들은 수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쥐문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촉수화도 똑같이 손에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손바닥에다 대서 기역을 대주고 또 니은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가하면 이렇게 손바닥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하면 이렇게 손바닥에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한글이나 영문 같은 것들을 쓸 때 특히
이름 같은 것들을 쓸 때 촉수화를 잘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촉수화를 처음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촉수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지문자를 써줘도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촉수화를 오랫동안 써오셨던 분들은 지문자로 쓰는 게 손가락 글씨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문, 특히나 이제 나라 이름이라든가 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지문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담이 있는데요. 필담은 손가락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좀 구분을 해보면, 필담은 컴퓨터 매체를 쓰는 겁니다. 뭐 태블릿이라든가 컴퓨터를 화면을 크게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맨기반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제 농기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시력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글씨를 써서, 모니터로 글씨를 써서 화면에 까만 바탕에 하얀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반전 글씨로 크게 해서 가깝게 보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아인들 같은 경우나 또는 농기반 분들이 이제 그 수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어를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필담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다가 크게 써서 보여드리면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근데 손글씨는 말 그대로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아무런 정말 지식이 없어도 가장 쉽게 시청각 장애인들과 여러분들이 나는 수화도 몰라요. 점자도 몰라요. 그런데 시청각 장애인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손글씨입니다. 손글씨. 그래서 손글씨로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글씨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일단 느끼는 사람,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내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그 글씨를 처음 시청각장애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글씨가 잘 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내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글씨인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 손가락을 잡고 그 다음에 글씨를 내 손바닥에다 써주면 내가 손가락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가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글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상대방의 그 당사자의 손가락을 잡고 글씨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써주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주고 또 그분도 내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주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비장애인들은요,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쓰는 글씨를 이렇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빨리 글씨를 쓰면 우리가 보는 입장인데도 그 글씨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탁을 이렇게 그분이 내가 잘 못 읽는 것 같다. 그러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내 손가락을 잡고 내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줘요. 그러면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글씨 읽기가 쉽구나라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장애인을 만나셨을 때 혹시라도 만나실 일이 있다면 이 손글씨로 부담 없이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촉신호는 우리가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미국에서는 텍타일이라고도 하고 또 유럽에서는 햅틱 시그널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햅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두들긴다는 뜻이에요. 촉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촉신호는 촉수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촉신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촉수화를 대부분 많이 쓰시지만 촉수화를 가지고 조금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 대체하는 것으로 촉신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촉신호는요, 나의 그 시청각 장애인의 이쪽 어깨나 또는 어깨나 팔뚝, 그 다음에
등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동작이 큰 거는 등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작은 것은 어깨나 이쪽 방향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방향을 나타낼 때 이 수화를 많이 쓰는데요. 촉신호를 쓸 때는 방향, 예를 들면 오른쪽 방향이야, 왼쪽 방향이야. 손을 펴서 등에다가 그 시청각 장애인의 등에다가 이쪽 방향 또는 가서 꺾어져.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알려주면 시청각 장애인이 이런 방향, 이 방향에 뭐가 있구나. 예를 들면요, 그 방에 화장실을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촉수화로 예를 들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뭐 문 밖으로 나가서 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수화로 알려주면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약간 평면적인 입장으로 다가와요.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촉수화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시청각 장애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장소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 했을 때 혹시라도 옆에 돕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잠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조금 없을 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방향을 예를 들면 화장실은 문 밖으로 직진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조금 가다 보면 거기 있어. 그러면 이 시청각 장애인 분이 이제 보행 훈련이 되어져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쭉 직진해서 오른쪽 방향을 이제 이렇게 벽을 잡고 쭉 따라가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촉신호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또는 그 장소의 어떤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촉신호를 많이 씁니다. 촉신호는 예를 들면 커다란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방을 그려주고요. 그 방의 모양을 그려주고 그 방에는 이제 약속이 있겠죠. 책상은 이렇게 생겼고 책상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그 책상이 2줄로 있고 그다음에 그게 뭐 뒤에 3줄 있다. 이렇게 3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책상에는 의자가 2개 있다. 그렇게 쭉쭉쭉 표시를 해주면 시청각 장애인의 머릿속에 이 방은 책상이 2줄로 있고 뒤에는 뭐 8줄이 있구나, 10줄이 있구나. 그리고 한 줄에 의자는 2개니까 의자가 2개가 있으니까 뭐 이 방에는 뭐 한 2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너의 위치가 예를 들면 점을 여기다 찍어줘요. 여기 점을 딱 찍고 너의 위치는 여기야. 그런데 이쪽에 가면 이쪽 방향으로 등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과자가 있어. 이쪽으로 가면 문이 있어. 문은 이렇게 여는 문도 있고 이렇게 문 여는 문도 있어. 요거를 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이 문을 이쪽 문은 이런 문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이구나. 그 다음에 너의 이쪽에는 창문이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시청각 장애인이 이 방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익숙하게 이 방의 공간을 확보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고 또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수화를 몰라도 간단한 그 촉신호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다가 이렇게 T자라고 써주면 이것은 화장실이라는 뜻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내가 이제 그 화장실 옆에 지원자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수화를 몰라요. 그럼 촉신호만 배워서 이렇게 T라고 써주면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갔다 올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표시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신호도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기반 시청각 장애인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맨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점자입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점자는 논기반이든 맨기반이든
다 필요한데요. 맹기반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은 아무래도 점자가 우선이겠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근데 점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점자는 6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로 왼쪽부터 1, 2, 3, 4, 5, 6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읽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점자는요, 쓸 때와 읽기가 다릅니다.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찍어요. 그래서 쓸 때는 방향이 1, 2, 3, 4, 5, 6이 돼요. 그런데 읽을 때는 뒤집어서 읽습니다. 쓸 때. 왜? 점자는 올록볼록한 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찍어서 볼록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읽을 때는 뒤집어서 올록볼록한 부분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자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한 손에라는 것인데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 점화는 이제 보통 손가락 점자입니다. 손가락 점자. 그래서 손가락 점자는 제가 아까 점자가 1, 2, 3, 4, 5, 6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손가락에다가 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키보드처럼 우리가 점자 키보드를 보면 1, 2, 3, 4, 5, 6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추로 타이핑을 치듯이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점자의 그 부호 13점, 15점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거를 요 손가락에다가 또는 손 끝에다가 타이프 치듯이 쳐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손가락 점자를 쓰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걸어 다니면서도 쳐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점자보다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점자는 약간 조금 받침도 있고 이래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시청각장애인분들이 손가락 점자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기반 분들이 가장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접 음성입니다. 맹기반 분들은 사실은 완전히 신경이 고장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접 음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시청각장애인 분들의 이제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때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점자 정보 단말기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기인데요. 이름이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손에 6라고 합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키보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키보드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 저렇게 키보드로 치면 밑에 모니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으로 되어져 있어서 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한 손에 6를 가지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칭, 점자 책 이런 것들을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청각 장애인들이 가장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제 1등 기기가 바로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에 6입니다. 근데 저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에 한 6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시고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보장부 지급 사업 때 하기는 하지만 몇 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만을 위한 이 보장부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독서 학대기나 학대경 이런 것들을 쓰시죠. 저런 학대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씨를 확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저런 저시력자분들은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스크린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스크린 리더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깔게 되면 또 어플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깔게 되면 모든 텍스트, 그러니까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저런 스크린 리더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근접 음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크린 리더도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시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의사소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요. 첫 번째는 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수화통역사들이나 촉수화통역사들이나 또는 옆에서 지원하는 지원 인력들은 당연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까이에서 다 듣잖아요.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한 손, 왜 손을 항상 만지고 특히 농기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필담도 하잖아요. 손가락 글씨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손, 몸도 냄새, 향수 사용 금지. 그러니까 몸 냄새를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수를 잘못 쓰면 몸 냄새랑 섞여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근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향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도 너무 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가능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어렵게 그 당사자에게 맞추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 그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천천히 하신다던가 그 당사자에게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대화 시 주의사항은 이제 첫 번째는 원칙이 있어요. 시청각장애인분들은 안 들리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를 먼저 하면 누가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홍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고 또 이야기를 할 때에도 홍유미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막 해버리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의 주제가 전환될 때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기본 예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 시 주의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 주제가 바뀌는 것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앞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청각장애인분들은 주의 상황과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람이 몇 명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어떤 곳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지금 현재 뜨거운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잔존 능력에 맞춘 의사소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농 전맹이면 촉수화, 그쵸? 아니면 이제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저시력자들을 위한 수화들을 한다든가 또는 뭐 맹기반이시면은 이제 뭐 잔존 근접 음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뭐 그분들이 정보를 모르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정보, 적절한 정보,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정보, 그쵸? 이제 예를 들면 연령대에 따라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거, 촉수화로 소통할 때에는 아무래도 손이 상대방 수화통역사가
시청각 장애인의 손을 위에다가 얹고 수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화할 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화할 때는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수화를 하는 게 좋고요. 책상이 있다고 하면 책상 위에 약간 폭신폭신한 수건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책상에 놓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촉수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구조, 주변 사람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런 촉신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옆에,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시청각장애인은 특히 전명의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앞에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누가 앉아 계시고 이런 주변 사람들의 위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이제 시각장애 안내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법으로 똑같이 안내하시면 안전하게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신호를 통해서 공간 구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행 및 연락 체계. 시청각 장애인은 절대 혼자 두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의 연락처를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청각 장애인 본인이 전화를 갖고 있어도 본인이 직접 전화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나 가까운 가족, 친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시청각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시청각 장애인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의외로 가족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서비스 기관이나 관련 이렇게 자원,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 주시는 것들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을 했던 지원 사례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이상의 남자분이셨는데요. 저분은 저분은 지금 현재 장애 상태가 농아인이시고 저시력자세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아드님이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찾아뵀는데 본인은 농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드님은 아버님이 저시력 상태세요. 근데 거의 많이 안 보이시는데 혼자서 막 밖에 나가시고 혼자서 막 버스 타시고 남산까지 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너무 불안해 하셔서 저희 센터에 이제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농아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모시고 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거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나중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한 번만 저희 센터에 와보셔라. 그렇게 권유를 해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을 저희 센터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분은 근데 본인도 농학교를 졸업을 잘 안 하셔가지고요. 보통 농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어도 명확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한 번 나와서 다른 시청각 장애인하고 막 소통을 하시고 이러더니 너무 재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활동지원사도 연계해드리겠다 이랬는데도 싫다고 하셨는데 활동지원사도 연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저희 센터에 나오셔서 수어도 배우시고 또 엄청 활동이 많아지시게 됐어요.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게 돼서 아드님이 아버님 때문에 자립을 못 하셨는데 결국은 아버님 혼자 사시고 활동지원사가 이제 서비스를 하시면서 저희 센터에 나오셔서 지금 현재 의사소통, 점자도 배우시고 수어도 배우시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여자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 사례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남편이 농아인이신데, 농아인 남편분이 저희 센터를 이제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땐 사실은 이분이 촉수화를 잘 못하시는데 전맹이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 빗 정도는 구분을 하시는데, 수화가 안 되셨어요. 수화를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촉수화를 시도를 하니까, 촉수화를 모르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인 수화통역사들이 갔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당사자, 저희 센터에 동료 상담가가 있는데, 당사자를 모시고 가서, 소통을 해서 바깥으로 모시고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본인은 처음에는 밖에 나오는 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밖에 나오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수화를 배우시고 나중에는 직업재활까지 배우셨어요. 점자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는지, 점자도 아주 배우는 속도가 빠르시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까지 하셔서 지금은 도서출판 점자라는 곳에 비록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계약직으로 점자로 명함 찍는 그 기술을 배우셔서 지금 현재 도서출판 점자에서 계약직 시간제 하루 4시간씩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업재활도 되시고 돈도 버시고, 그리고 또 너무 이분이 얼마 전에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 휴가 받아서 돈 모아서 월급 받아서 유럽 여행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오시는 걸 보고 저희가 너무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재활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교육을 받으셔서 정말로 사회에서 자립을 하셔서 사회 통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들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런 분들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